구독, 좋아요. 예, 1부 시작하겠습니다. 송국건 정치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속보 먼저 전에 좀 분석을 해보죠. 새벽에 나온 사실은 이제 쿠팡 헤럴드 도저스 대표 소환 문제는 어제 저녁에 오후에 속보 형태로 나왔는데 새로운 소식이 오늘 새벽에 나왔습니다. 이 로저스 대표한테 보낸 미 의회 소환장에는 한국 측의 청와대 관계자, 정부 관계자, 그리고 국회 관계자와 통화한 통신 기록 그 내역을 전부 제출하라, 이런 것들이 새로 속보가 나왔는데 아주 굉장히 중대한 미 의회 지금 청문회 내용이 소개됐네요. 어떻게 이 상황을 보세요? 일단 여기 보면은 위원회에 이제 출석을 하라는 소환장을 보내면서 구체적인 목적을 적었어요. 예. 미국 혁신 기업 표적화, 한국 정부의 미국 혁신 기업 표적화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표적을 삼아서 일단 그 어떻게 보면은 뭐 표적으로 수사도 하고 뭐 청문회도 하고 한다는데 물론 전제를 깔아야 돼요. 여기 쿠팡 쪽에 대한 그 로비가, 쿠팡 쪽의 로비가 굉장히 그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 의회에 대해서. 예. 그런 것들은 보도가 됐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러면 로비가 이루어졌다고 해도 이 조사 필요성이 있으니까 미국 그 의회에서 법사위에서 이렇게 부르는 거죠, 헤럴드 로저스를.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분명하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청와대 그리고 국회와의 그 통신 기록을 다 그 제출을 하라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이 그 한국 정부가 이거 표적으로 삼아서 과도하게 이렇게 그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과도하게 지금 대응을 하는 것 아니냐는 건데,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하나는 그 국회에 그때 청문회 갔죠. 예. 청문회 간 것하고 경찰 조사도 받았습니다. 예. 로저스가. 예. 그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그중에서 특히 공정거래위원회를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공정거래위원회를 딱 찍어가지고 예. 그때 초기에 이 정보 유출 사태가 벌어졌을 때 초기에 어떤 그 뚜렷한 그 원인 조사나 진상 규명이나 이것이 시작되는 단계에서 공정거래위원장이 그때 면허도 취소할 수 있다. 쿠팡의 한국 사업권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했고, 이재명은 그때 그런 이야기를 했죠. 아주 초기에 뭐 무슨 팡인가 하는 기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네. 팡인가 하는 기업에서 이 그 정보가 유출됐는데 어떤 뭐 이거 상당히 제재를 가해서, 경제적인 제재를 가해서 망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다는 식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지금 전부 다 미국에서도 그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로저스를 소환을 했기 때문에 새로운 국면으로 지금 접어들고 있다고 봐야 되죠. 그렇지 않아도 지금 쿠팡에서 또 18만 건인가 새로운 그 정보 유출 이야기가 나왔는데 네. 이게 상당히 지금 꼬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잠깐 좀 대담을 이어가기 전에 속보를 잠깐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코스피가 아주 급락을 했는데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네요. 지금 어제 5,100선에서 코스피가 마감이 됐는데 지금 보니까 코스피가 4,900으로 딱 떨어졌어요. 4,900 얼마도 아니고 4,900으로 떨어졌는데 지금 4,937이네요. 매도 사이드카. 거래를 중단시켰습니다. 워낙 빠르게 지금 코스피가 떨어지니까 매도 사이드카네, 매수 사이드카가 아니라 매도 판매, 지금 다 주식을 던지는 거, 막 파는 거, 이거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을 했네요. 환율도 엄청나게 급등을 했네요. 지금 1,473원입니다. 엄청나게 지금 환율도 원화 가치가 팍팍팍 떨어지고 있네요. 지금 코스피는 폭락하고 있고 환율은 폭등하는 상황입니다. 미 증시 상황도 영향이 있을 텐데 그 상황 먼저 보고 조금 이따 그거 한번 상황을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대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로저스 관련된 부분에 대해 진단을 해주셨는데 하나 더 좀 질문을 드리면요. 23일에 청문회가 개최될 당시에 물론 이 헤럴드 도저스의 여러 가지 이제 진술 내용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 쏟아져 나올 텐데, 제출된 만일 통화 기록 중에 상당히 청와대나 정부 관계자들이 압력성으로 보일 수 있는 통신 기록들이나 내용이 일부 확인된다면 그것도 굉장히 파장이 크겠네요. 파장이 일어나죠. 네. 특히 그때 그 쿠팡이 자체 조사를 해서 예. 그 중국인 유출자가 어떤 그 서류를 관련 그 자료를
뭐 하천에 버렸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뭐 건져냈다. 그래서 자체 조사를 발표를 했잖아요. 네. 그때 당시에 그 이 쿠팡 쪽은 우리 국정원 직원 2명하고 상의를 했다. 국정원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시키는 대로 한 것이라고 했는데 그때 그 정부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그런 내용들도 저 미국 그 법사위에서 전부 다 논의가 되면은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뭐 새로운 사실들이 좀 발견이 될 수도 있고 거기다가 특히 지금 이 쿠팡과 관련해서는 최근에 트럼프가 이거 25% 관세를 다시 올릴 때 무슨 뭐 대미 투자 특별법을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 배경에는 이 쿠팡에 대한 과도한 어떤 뭐 징벌 뭐 이런 것도 원인이 됐을 거라는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 부분까지 전부 다 미국 의회에서 이렇게 논의가 된다면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수도 있는 거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 헤럴드 우저스가 어제 쿠팡의 어떤 직원들에게 메일을 보냈는데 거기에 이제 경찰 수사와 관련된 내용도 입장을 밝히면서 지금 연준 의장 지명자 네. 케빈 워시 네. 쿠팡 INC 이사와 관련해서도 뭐 2019년 10월부터 쿠팡 이사의 구성원으로서 오랜 시간 회사에 함께 일을 해왔다 뭐 이런 소개를 했어요. 연준 의장이 되면 이 파워가 전 세계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네. 이 쿠팡의 이사인 이 케빈 워시와의 관련성까지 헤럴드 로저스가 밝히면서 상당히 이 문제도 중요한 문제이면서 조금 의도가 뭐지 이런 얘기도 지금 떠오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저렇게 그 쿠팡 쪽이나 로저스가 하는 이런 그 뭐 언행들이 예. 우리 국민들 듣기에는 상당히 좀 불편해요. 예. 언짢고 불편한 거죠. 뭐 강대국이고 또 뭐 글로벌 기업이고 또 미국 쪽 기업이라고 해서 그리고 뭐 미국이 100% 뭐 소유를 한 기업이지만은 한국에서 매출이 90%가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좀 한국 정세에 맞춰서 또 해야 되는데 이제 그 문제는 그 분명히 문제점을 지적을 해놔야 되고 그런데 그것과 이제 좀 별개로 지금 한국 정부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초반부터 너무 이렇게 적대시하면서 일종의 뭐 악마화하는 그런 그 이재명이나 또는 공정거래위원장이 또 아니면 민주당 의원들이 그때 또 상당히 몰아쳤잖아요. 뭐 청문회에서 물론 로저스도 그때 그 태도가 좋다고는 볼 수 없지만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하니까 그 전부 다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좀 감정적으로 격화되는 그런 그 좀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이 뭐 로저스나 쿠팡 쪽의 책임도 있지만은 이재명이나 그 민주당의 그 책임도 무시할 수가 없다고 볼 수가 있죠. 예. 자, 다른 속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민주당 대비 문건에 대해서 좀 소개를 했는데요. 그 대비 문건에 합당 관련된 여러 가지 일정도 있지만 중요하게 지도부 구성 문제가 있는데 조국당의 지명직 최고위원을 배분한다.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논란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저는 처음에 이게 정청래가 예. 그 합칩시다 딱 했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 전날 조국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했잖아요. 예. 저 그거 안 믿었거든요. 무슨 합당 문제가 이 지방선거 앞두고 예. 합당을 하려면 어떤 지분 문제가 굉장히 커요. 공천 지분 같은 거. 그렇죠. 그리고 공천 지분을 하려면은 당직 문제도 다 논의가 됐을 거고. 그래서 그 후에 그 밀약설이 나왔죠. 정청래하고 조국이 밀약해서 뭐 공동대표 이야기도 나왔다 이런 말까지 추측으로 나왔잖아요. 그런데 저기 보면은 공동대표까지는 아니고 일단 그 지명직 최고위원을 하나 주는 걸로 그렇게 그 논의가 됐으니까는 이게 상당히 정청래는 이게 지금부터 발표를 해놓고 숙성시켜 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달래고 있거든요. 친명들을 반발하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미 두 사람 사이는 충분히 다 숙성을 해놓은 거예요. 숙성을 하고 이제 발표를 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저 문건이 드러남으로 해서 친명계 이현주를 비롯해서 뭐 어차피 이것도 이재명이 패싱 당했잖아요. 패싱 당한 상황에서 진전이 된 거기 때문에 저것을 가지고 친명계가 더 이제 강하게 반발을 하면은 이 분란이 더 커질 수가 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지방선거까지 그 두 정당이 그 합쳐지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삽당이 상당히 난처한 상황, 어려워지는 상황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다. 자, 장동혁 대표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장 사실은 어제 오늘 중요한 또 향후에 며칠간 가장 중요한 오늘까지
사실 장도혁 대표가 시한을 정했기 때문에 그 문제의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어제 긴급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이 한동훈 당계 문제에 관해서도 입장을 밝혔는데 가장 중요한 게 장도혁 대표 거취 관련한 문제였습니다. 일단 이 거취 관련된 영상 먼저 짧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내일까지 누구라도 제 사퇴와 재신임을 요구한다면 저는 그에 응하고 전 당원 투표를 통해서 당원의 뜻을 물어 당원들께서 저를 사퇴하라고 하거나 재신임하지 않는다면 저는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고 국회의원직에서도 물러나겠습니다. 다만 저에게 그러한 요구를 하는 국회의원이나 단체장이 있다면 본인들도 그에 상응하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본인의 이제 거취 문제도 이야기를 하면서 뚜렷하게 이야기를 하겠어요. 나를 당원들이 재심하지 않거나 사퇴를 요구한다면 그래 당대표직만이 아니라 국회의원직도 그만두겠다. 그 대신 그러한 요구를 하는 국회의원들이나 자치단체장들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라 했는데 일단 어제 저 거취 관련된 부분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그 100만 전 당원 투표를 해도 재신임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자신감이 깔려 있죠. 자신감이 있습니까? 네, 일단 자신감이 있습니다. 전 네. 당원 투표를 해도 이것이 그 불신임 되지는 않을 거다는 자신감. 왜 그러냐면은 지난번에 그 전당대회 할 때 김문수 후보하고 결선할 때 그 일반 국민 여론조사 20% 반영된 거기서는 졌어요. 김문수 후보에게. 네. 그런데 80% 반영된 그 당원 투표에서 52.88%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역전을 시킨 거죠. 거기다가 그 이후에 그때 당원이 한 80만 가까이 됐는데 지금 계속 늘어나서 100만 됐지 않습니까? 새로 유입된 당원들은 장동혁 지지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일단 재신임 투표를 해도 자신은 있다는 건데 바로 그 재신임 투표 하겠다고 던지지 않고 일종의 그 책임을 그러면 이게 만약에 지금 재신임 투표를 재신임하라 사퇴하라 여기에 대해서 그냥 받아들이면은 이거 정치 공세에 그냥 넘어가는 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만약에 하면은 나중에 또 이런 일이 또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못을 박는 거죠. 내가 이렇게 그 만약에 불신임이 되면은 대표가 날아갈 뿐 아니라 나는 국회의원직까지 던지겠다. 그러면 그런 이 승부를 걸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은 그냥 정치적으로 던지고 아니면 말고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아니면 말고식이 되면 안 되고 그럼 본인도 분명히 뭐 정치적으로 걸어라. 정치적 생명을 걸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에 상응하는 무게감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진정성을 가지고. 정말 내가 이 사퇴를 할 정도로 뭐 그 한동훈을 제명한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면 그럼 당신도 그에 걸맞은 이 정치적 생명을 걸고 이것을 요구를 하라. 그러니까 어제 오늘 사이에 요구를 하라고 했는데 지금 아무도 요구를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정작 그런 것에 관해서 직을 걸고 한번 해봐라. 좀 사실은 그런 정도의 절박함, 진정성 이런 걸 걸고 해봐라. 아무것도 내놓지 않고 말로만 그냥 떠드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것에 관해서 정말 결단할 수 있으면 그런 정도로 해봐라. 말로 자꾸 당내 분위기를 흐리지 말고 그 아무도 안 나서네요. 아무도 안 나서죠. 그 특히 딱 찍었지 않습니까? 단체장까지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있다면 본인들도 그에 상응하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거잖아요. 이거는 국회의원은 지금 그러니까 한동훈이 제명되고 나서 현역 국회의원 중에서는 두 그룹이 성명을 냈거든요. 한 그룹은 소위 말하는 친한계 그 16명. 거기서는 사퇴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 대안과 미래 초선 재선 모임 여기서는 사퇴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저기서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친한계 16명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 너희들이 그리고 또 뭐 재신임 이야기를 한 거 김용태가 있고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들은 그러면 국회의원직을 걸고 하라. 만약에 이 재신임을 받으면은 당신들을 국회의원으로 내려놓고 그리고 재선임이 안 되면은 내가 국회의원까지 다 내려놓겠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오세훈을 이야기하는 거죠. 오세훈 시장이 사퇴하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정도로 무게감이 있게 정말 진정성이 있다면은 당신도 서울시장직 걸어라. 물론 여기서 지금 몇 개월 안 남았는데 시장직을 이제 내려놓으라는 말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다시 출마하지 않는다. 그거겠죠, 사실은. 그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만약에 재신임 되면은
전당원 투표로 장동영 대표가 재신임을 받으면은 나는 서울시장 이제 다시 출마하지 않겠다. 이거라도 걸고 해야지 진정성이 있는 거고 그래야지 이렇게 함부로 이게 흔들지 못한다 지도부를. 이게 만약에 그런 거 없이 뭐 재신임 받으라고 해서 그냥 재신임 투표를 받아서 재신임이 된다고 해도 나중에 또 다른 문제 가지고 또 뭐 배현진 징계 이런 거 또 있잖아요. 네네. 배현진 징계했다고 또 재신임 받으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 이 당원들이 뽑은 당 대표에게 물러나라고 하면은 그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도 정치적인 이 책임을 걸고 문제를 제기를 하라. 그 뜻을 분명히 한 것이고 그게 지금 어제 오늘 아마 오늘 중으로도 누군가 나서지 않을 겁니다. 이거 왜냐하면은 재신임 하면은 장동영 대표가 재신임 받을 게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네. 거기까지는 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것은 정말 정치적인 이 구호에 거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예. 시청하시면서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좋겠네요.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좋아요 이렇게 누르면 크게 도움이 됩니다. 자, 다른 장면 한번 볼까요? 장도혁 대표가 당내 이 기풍에 대한 문제를 얘기했어요. 우리 당의 국민의힘 당의 문제로 지금 장도혁 대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도혁 대표가 소장파, 개혁파, 혁신파 이런 것까지 하나씩 거명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장도혁 대표 영상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그것이 당을 위한 길이고 소장파나 개혁파나 혁신파나 그 어떤 이름을 갖다 대더라도 책임을 지는 정치인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치는 변명하거나 지적하는 자리가 아니라 자기가 말한 것에 대해서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예, 이름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소장파, 개혁파, 혁신파 주로 언론에서 이제 만들어준 용어이긴 합니다만 상당히 네이밍을 이 소장파, 개혁파, 혁신파로 뭐가 있는 것처럼 이미지를 많이 씌워줍니다. 그런데 말로만 하지 말고 변명하거나 지적하는 형태로만은 안 된다. 그 명찰을 뭐 소장파, 개혁파 그런 명찰을 언론에 다루졌다고 그 무책임하는 정치적 언행을 해서 되느냐. 아주 전국을 찌르는 사실은 문제이기도 하고 국민의힘 보수정당 내부에 오랫동안 사실은 안고 있는 질곡 같은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저 발언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국민의힘의 지금 병폐 중에 하나가 예. 이 습관적으로 뭔가 이 당 지도부나 이 주류 쪽에서 그 방향을 정하면은 습관적으로 거기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뭐 소장파 이런 이름으로 하고 또는 뭐 개혁파 하는데 뭐가 개혁인지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 말 한마디를 하면은 요즘은 SNS도 발달을 하고 또 유튜브나 이렇게 굉장히 그 매체가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 말을 하면은 그게 순식간에 이제 퍼져나가요. 뭐 학대 질상전되고 퍼져나가니까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자극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자극적인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이 장동혁 대표가 완전 어떻게 보면은 당은 당규에 따라서 한 거지 않습니까? 예. 이게 그 당무 감사를 거쳤고 그다음에 그 윤리위원회를 거쳤고 최고위원회 의결도 7대 1대 1이 나왔잖아요. 네. 사실상 반대한 사람은 우재준 혼자 청년 최고위원 혼자죠. 우재준이야 뭐 그 편한 대구에서 국민 추천제로 그냥 공천을 줬으니까 한동훈이. 그러니까 그러면은 최고위원회에서 사실상 그 8대 1인데 그 장동혁이 시켜서 한 건 아니잖아요. 다른 최고위원들, 기라성 같은 최고위원들이 있는데 김재원이나 뭐 전부 다 신동욱이나 이런 최고위원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 당 시스템에 의해서 이렇게 그 제명 처리가 된 거를 마치 장동혁이 경쟁자를 뭐 그 자기 대권 경쟁자 아주 구체적으로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잖아요. 자기 대권 경쟁자를 쳐내기 위해서 했다. 이런 말을 그 소위 말하는 소장파나 개혁파를 자임하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매체에서 인터넷 매체 같은 데서 그대로 받아서 막 확산이 되니까 그래서 무책임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책임 없이 변명하는 그런 거 책임 없이 지적하는 게 그런 이야기거든요. 아무런 그 어떤 그 배경 같은 건 살펴보지 않고 그냥 자극적으로 이렇게 툭툭 던지는 그런 정치를 하는 게 소장파가 아니다. 개혁파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과거부터도 뭐 당내 소장파 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때 뭐 남원정 이런 네네. 사람들, 사람들, 남경필, 뭐 원희룡, 정병국 이런 사람들도 그때 소장파라고 했지만은 사사건건 모든 거를 반대를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습관적으로
이렇게 지도부가 하는 데 대해서 안티를 하고 하는 것이 일종의 요새 그런 정치권에서 유행하는 말이 있잖아요. 소처 만드는 거냐. 그 소처 만들어서 자기 정치하고 자기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은 무책임하다는 그 지적을 한 거죠. 예. 그러면 이 문제에 사실은 장도혁 대표를 계속 겁박을 하고 압박하는 주요 인물들 중 몇 사람을 보겠습니다. 한번 명단을 볼까요? 친한계 의원들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자, 이름 한번 불러볼게요. 고동진, 배현진, 김혜지, 김영동, 박정훈, 안상훈, 정성국, 정연욱, 진종호, 한지아, 김성원, 박정하, 서범수, 우재준, 유용원, 김건 16명 지난번에 나와서 친한계로 불리는 이 인물들이 기자회견을 했죠. 뒤에 배경에 저 사진이 있습니다. 그 16명. 여기에 김용태가 있죠. 재신임을 요구한다 해서 김용태가 있고 그저께 김용태는 김재섭하고 장도혁 대표가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는데 앞에서 저 이하 딴짓하고 있더라고요. 혹시 영상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지금 문제의 또 인물 또 하나 오세훈입니다. 자, 인물들 지금까지 오늘까지 이제 사실을 입장을 바뀔지 안 밝힐지 이 상황에 따라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밝히지 않으면 적어도 사퇴나 재신임을 자기직을 걸고 밝히지 않으면 이 부분에 관해서도 적어도 정치적으로 한번 정리를 할 필요는 있지 않아요? 뭐 무슨 징계 사안 아니라도 정치적으로는 왜 그 문제에 대해서 책임 있게 이야기를 하지 않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당사자들한테 한번 국민의힘 당원들이 사실 정치적 표현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미 지금 네. 친한계라는 저 16명이 저는 소멸 단계에 들어갔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이제 사실상 그 제명돼서 퇴출이 됐잖아요. 예. 친한계면은 친한동훈계인데 한동훈이 없어요. 국민의힘 안에. 한동훈이 없는 상황에서 저 사람들이 저기 쭉 보시면은 저 중에서 6명이 비례대표거든요. 비례대표 그때 2024년에 그 한동훈 비대위 체제에서 다 비례대표 받은 사람들이고 저 배현진 뭐 이렇게 보면은 전부 다 박종훈 여기 보면 송파 이렇게 편한 지역이잖아요. 전부 다 국민의 그 강세 지역. 저 부산도 있고 대구도 있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그 지금 사실대로 하면은 자기들이 정말 친한계라면은 한동훈 따라서 나가야 돼요. 나가서 신당을 만들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거죠. 비례대표는 만약에 신당 만든다고 나가면 배지가 날아가고 저 편한 지역에 송파 같은 데 있는 사람들이 그 추운 데 나가겠어요. 그러니까 안에서 지금 초기에는 이 자기들의 보수, 정치적 보수가 이 제명이 당했으니까는 목소리를 내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저기 다 이제 뿔뿔이 흩어진다. 또 특히 지방선거를 거치고 지금 당이 재정비되잖아요. 예. 재정비되고 하는 상황에서는 특히 이 지난번에 지난주 토요일 날 뭐 한동훈 쪽에 집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자기들이 10만 났다고 하는데 그 신고 인원은 6천 명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거기에 현역 의원들이 한 명도 안 갔어요. 저 16명이 거기 안 갔습니다. 저는 그거부터 벌써 이제 서서히 허물어지고 있다. 친한계가 허물어지고 있다고 보고 어제 또 장동영 대표가 어떻게 보면 신의 한 수를 뒀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저렇게 발표를 하기 전에 37명의 원외 당협위원장 원래 당무감사에서 하자가 있어가지고 교체를 하는 그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거든요. 예. 37명 중에서 상당수가 원외 친한계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일단 경고만 하고 교체를 유보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부분은 끌어안기를 한 겁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친한계가 스스로 지금 소멸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어제 장도혁 대표의 이 발표 중에는 당원 게시판 관련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발표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사실관계나 입장을 재차 이 한동훈의 당원 게시판 무엇이 문제인지 그 문제를 압축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자, 그 장면 한번 좀 보고 올까요? 누군가가 타인의 아이디까지 이용해서 거기에 글을 올리고 그 글이 마치 그 아이디를 가진 개개인이 자율적인 의사에 의해서 올린 것처럼 가장하고 그 내용을 당심인 것처럼 여론의 확대, 재생산하도록 만들어서 결국 그 내용은 대통령과 여사에 대한 내용이었고 그것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장애가 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고 국민의힘은 그 당시 여당이었고 그것이 여당의 대표나 그 가족들이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며 이것은 사실상 여론 조작에 가깝다는 사실상 여론 조작이라고 한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인 것입니다. 네, 당원 게시판에 조금 압축적으로 그 문제를 쭉 정리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관련된 부분에 관해서 국정 수행을 방해하는 부분도 훌쩍 이야기를 해주셨고 사실상 여론 조작이다. 이 당원 게시판의 성격을 하나를 딱 규정을 했네요. 저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지난번에 의원총회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도 저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도 저걸 계속 생각을 해온 부분인데 뭐냐면은 지금 그 비공개 당원 게시판에 그러니까 익명의 당원 게시판에 비공개가 아니고 익명의 당원 게시판에 올린 거를 왜 그 문제를 삼느냐고 지금 친한계에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장동혁 대표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냥 그 어떤 개인 감정을 올린 게 아니에요. 한동훈이든 한동훈 가족이든 올린 게 개인 감정을 올린 게 아니고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나 아니면 다른 국민의힘 이 고위 관계자들에 대한 비방 글도 있거든요. 예.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이게 언론이 거기에 기초를 해서 일부 언론이 좌파 성향의 언론이 주로 많이 쓰던데 그걸 기사로 써요. 기사로 이렇게 비슷하게 이제 그 비방하는 내용을 가지고 쓰고 그럼 이게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지금 그 어떤 시사 프로에 나가는 패널, 우파 패널 중에 친한계가 절대적으로 많아요. 그렇죠. 그 친한계 그 패널들이 그 내용을 가지고 확대 재생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를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사실상 여론 조작이라는 거고 그냥 개인 감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확대 재생산을 하는데 그때 당시 당대표가 그 가족과 같이 그것을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줬다는 그런 의구심이 있다는 이야기죠. 이거하고 연장선상에서 이게 장동혁 대표가 그전부터 쭉 생각을 해왔다는 것이 그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그 패널에 대해서 인정제를 해야 된다. 패널 인정제 우파 패널. 네네. 민주당 쪽 패널들은 나오면은 전부 다 한 목소리로 일사불란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파 패널에 나가면은 오히려 내부를 대고 막 이야기를 하는 게 많아요. 네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니고 패널 인정제를 해야 된다고 해서 그때 미디어 대변인들을 몇 사람 임명을 했잖아요. 그만큼 그 미디어 대변인들은 당 주류, 그러니까는 그 당 전체의 기류를 대변을 하는 그 사람들을 미디어 대변인을 임명을 해야 될 정도로 전혀 이 당 지도부를 오히려 공격을 하는 그런 우파 패널들이 많이 있었고 지금도 있고 그리고 그것을 이 어떤 기초적인 자료를 그러니까는 그 메시지를 정리를 해서 주는 것이 저 당원 게시판의 내용이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상당히 지금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익명 게시판 문제를 익명 게시판의 선거를 왜 문제 삼느냐. 익명 게시판 개인의 감정 차원이면 문제를 삼지 않는데 그게 이 확대 재생산돼서 여론 조작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국은 이 당부감사위하고 윤리거치에서 최고위원회에서 한동훈을 제명을 한 거다. 그 설명을 하는 거죠. 예. 자, 어제 발언 중에 이 얘기도 있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발언한 내용 중에는 이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는데 한동훈 당원 게시판 관련해서 수사 문제에 관해서도 재차 제기를 했어요. 장동혁 대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 또한 고발된 상태이고 한동훈 전 대표도 고발돼 있다. 지금 저 화면에 떠 있으면 장동혁 대표가 한 얘기예요. 저 또한 고발된 상태이고 한동훈 전 대표도 고발돼 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서 장동혁 대표를 싫어하는 반장 쪽에서 이 장동혁 대표를 고발했고 한동훈 전 대표 쪽도 다른 쪽에서 지금 고발돼 있는 상황이다. 지금 당 차원에서도 수사 문제를 지금 제기를 했는데 이 사건이 실제로 수사로 넘어가게 되면 한동훈이 처할 처지 문제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보세요? 특히 그 한동훈도 고발돼 있고 장동혁 대표도 고발돼 있지만은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도 고소가 돼 있어요. 예. 한동훈이 직접 고소했습니다. 아, 그러네요. 예, 그 직접 고소를 했기 때문에 고소를 한 이유가 이 조작을 했다. 조작을 해서 자기를 징계를 했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이제 뭘 조작을 했느냐? 뭐 동명이인 한동훈이 있다는 이야기도 하고 또 본인들은 가족들 그러니까 한동훈이 유일하게 지금 인정한 게
가족들 명의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 글이 올라갔는데 가족들 명의로 올린 글은 어떤 신문의 기사나 아니면 칼럼을 올린 것이지 어떤 뭐 욕설을 하고 막 강하게 비방을 하고 이런 것은 부인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칼럼이나 기사를 올린 거다 했는데 이제 고소 고발됐으니까는 경찰이 수사를 하게 되면은 강제 수사권이 있으니까 충분히 그 내용을 다 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네. 과연 이것이 동명이인이 뭐 있기는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동명이인이 쓴 글이 그렇게 심하게까지 그 비방을 하는 그런 내용인가? 아니면 이제 가족들이 과연 칼럼하고 일반 기사 내용만 올렸을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그 당무감사 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아주 그 원색적인 그 말들도 상당히 많아요. 제가 뭐 차마 말씀드리지 못하는. 그리고 또 2개의 IP가 사용이 돼서 5명의 그 전화번호가 같은 그 5명이라고 하면 이제 5명이 한동훈 전 대표 쪽의 가족이거든요. 예. 두 개의 IP가 사용됐다면 2군데 장소에서 사용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러면은 과연 이 한 사람이 이것을 그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계속 썼을까? 아니면 그 2사람이 썼을까? 아니면 한 사람이 한 집에서 하나 쓰다가 직장 가서 쓰다가 이랬을까? 여러 가지 지금 그 가상 시나리오 그 추측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이 경찰 수사에 의해서 다 가려지면은 결국은 이 나중에 그 한동훈 전 대표가 충분히 이게 제명감이 됐을 수가 있다는 쪽으로 기결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예. 장도혁 대표의 자신감, 이건 우리 당원들을 믿는다. 당원들이 판단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밑바탕이 있겠죠. 자, 그 자신감 위에 저렇게 의원직까지 결정되면 지금 당이 지금 난파 상태라고 인식하는 것인지 일종의 좀 절박감의 표현인지 아니면 장도혁 대표가 이기의 순간에 돌파하는 정치 스타일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건지 어떤 차원에서 보셨어요? 저는 그래서 장동영 대표가 어떤 정치를 한 거는 좀 짧거든요. 예. 짧은 1.5선이잖아요, 사실상. 한번 예. 보궐선거로 들어왔으니까. 그렇지만은 이 당 대표가 되는 과정도 그렇고 당 대표가 되기 전에 한동훈하고 단호하게 절연을 하는 딱 끊는 이유도 명쾌해요. 장동영 대표가 제 방송에 출연을 해서 그 이유를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은 본인이 이 판사 시절에 그 국회에 파견이 나가 있었는데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는 이거 내부에서 이렇게 해서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을 탄핵하는 건 도저히 아니다는 생각을 그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동훈이 똑같은 그 행위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절연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확실하게 절연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정치권에서 그렇게 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 심지어 한동훈은 내 스텝이라고까지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 모습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당대표에 나가서 김문수 후보하고 결승까지 가서 결국은 이기는 그런 저력이나 또 그렇고 또 24시간 필리버스터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단호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면 확실한 뭐 리더십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장도혁 대표의 결단, 리더십, 절박함, 그리고 100만 당원과 함께 가려는 그 의지, 믿음 이런 부분이 아주 이번에 여러 가지 지난번 필리버스터에 의해서 단식에 의해서 또 다른 차원으로 빛을 발하네요. 장동혁이 칼을 갈았는데 칼을 꺼냈습니다. 자, 그 장면 살펴봤고요. 구독, 좋아요. 자, 주말에 있었던 다른 장면 살펴보죠. 한동훈 집회 관련된 장면 좀 살펴보겠습니다. 31일에 서울 여의도공원 주변에서 집회가 있었죠. 4차선 도로 일부 이제 집회 대열이 있었는데 당시에 부당 징계 장동혁 사퇴 뭐 이런 주장의 핵심 구호를 들고 장동혁 지도부 특히 장동혁 대표 사퇴를 촉구하는 그런 내용이 많았어요. 당시에 이제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연단에 올라서 제명이 확정된 날 국민의힘은 죽고 윤 어게인 당으로 복귀했다. 정치 학살을 자행한 장도혁 대표는 퇴진해야 한다 이렇게 발견했는데 그 집회 내용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대한민국은 집회 시위 결사의 자유가 있는 나라니까 네. 모여서 할 수 있죠. 네. 다만 좀 뻥튀기가 심한 것 같더라 하는 생각을 했어요. 예. 집회 신고는 경찰에 6,000명으로 했습니다. 저 여의도 대로 앞 대로는 저도 뭐 잘 알지만 넓어요. 근데 한쪽이잖아요. 한쪽. 그리고 반대쪽으로는 차가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페르미 계산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 도로당 입방미터당 서 있는 사람 수를 이렇게 계산해서 시위 인원을 추산하는 건데 시위 주최 측은 10만 명이라고 했어요. 물론 그 전에 뭐 진보 뭐 또는 우파 우리 뭐 보수 집회 뭐 다 좀 집회 인원을 주차 좀 많이 좀 어떻게 보면 늘려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연인원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한 사람까지 합치면 6천 명이 넘었을지도 모르죠. 그런 주장을 했고 뭐 조갑재 씨도 와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고 뭐 그런 주장을 했는데 시위는 할 수 있어요. 문제는 제가 보기에 그 이 임팩트가 별로 안 클 것 같다. 지금 그런 생각이 들고 특히 중요한 건 한병도가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더불어민주당의 이 운동권 출신 그 원내대표 아닙니까? 지금 한병도가 좀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해서 좀 쓴소리를 했죠. 직격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 저도 좀 놀랐는데 지금 2월 8일 날 한동훈 전 대표가 뭐 북콘서트인가요? 예. 토크 콘서트? 토크 콘서트. 네, 뭐 그런 걸 한다고 하는데 저도 놀랐어요. 무슨 티켓을 A, B, C 등급으로 나눠서 예, 티켓값만 띄워주시죠. 예, 이를 지금 판다고 하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지금 웬만한 무슨 공연 티켓도 자 R석이면은 저게 이제 로얄석인데 왜 굳이 무슨 그 정치인의 전직 정치인의 그런 토크 콘서트가 라우나 리사이틀도 아니고 뭐 로얄석이 있고 S석, 스페셜석이 있고 이래가지고 웬만한 그 아이돌 콘서트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한 가격을 받습니다. 뭐 저 그 이미지 컷을 보면 무슨 저는 처음에 뭐 피아니스트인 줄 알았어요. 임윤찬인가 뭐 이런 건데 좋아요. 그런데 한병도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왜 이런 식으로 하느냐. 무슨 집회에 토크 콘서트를 모여서 결국은 무슨 노래 부르고 뭐 공연할 건 아니고 이제 지지자들의 소위 지지 집회가 열릴 건데 저런 식으로 티켓 값을 차등을 하는 게 맞느냐. 그러니까 또 저자 그 한동훈이 또 한동훈 전 대표가 말을 했죠. 한 푼도 나는 안 가져간다. 당연한 얘기예요. 아니 토크 콘서트를 하는데 누가 무슨 그 개인 그 자기 피아노의 리사이틀입니까? 돈을 안 가져간다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고 그 다음에 무슨 저걸 하느라고 인건비, 뭐 무대 장치비, 시설비 이런 거가 든다고 그랬는데 전에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한동훈 전 대표가 지난 대선 때 그 경선 출마를 하면서 하루 이틀인가요? 며칠 안 돼 가지고 29억 원을 모금해서 그때 기록을 세운 적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그냥 순수한 지지자들 집회면 그 무료 입장도 할 수 있고 그 아니면 그냥 동일한 가격으로 하는 것이지 왜 저렇게 굳이 R석, S석 또 일반석 이렇게 해서 그 돈을 모금을 하겠다는 거냐. 물론 그 돈을 한동훈 개인 계좌로 집어넣는 것은 당연히 아니고 그 말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런 논쟁이 또 더불어민주당의 원내 대표로부터 제기됐다는 점에서 저는 좀 씁쓸한 뒷맛을 갖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럼 토크 콘서트 이야기 나온 김에 한 가지만 좀 추가해서 좀 다뤄보죠. 지금 장도혁 대표 체제에서 한동훈 제명 결정을 하고 그 이후에 여의도 집회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토크 콘서트를 왜 할까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요. 세를 모으려고 하는 어쨌든 세를 계속 과시하려고 하는 거다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좀 있는데 지난기에 대해서는 한동훈 전 대표의 일종의 승부수를 6월에 지방선거와 함께 진행되는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토크 콘서트하고 이 지방선거 출마가 하나의 맥으로 이어진 일종의 한동훈의 정치적 승부수 또는 뭐 제명 이후에 탈출구 뭐 그런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정치인이잖아요. 예. 전직 제1야당의 대표였고 그런데 이제 배지도 아니고 당에서 제명이 됐고 이게 이제 뭐 법적으로 가처분 신청을 뭐 내보고 할지는 모르겠어요. 뭐 그렇게 된다고 한들 어쨌든 이 조치가 바뀔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 또는 법원이 이것을 인용해서 당의 문제, 정당의 문제에 개입한 예가 별로 없다는 점에서
별로 승산이 없어요 그쪽은. 네. 그렇다면 계속 무관으로 갈 수 없잖아요. 1973년생이니까 아직도 나이가 창창합니다. 뭐 그렇잖아요. 50대 중반도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번에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아직 뭐 정확히 의석은 결론이 안 났지만 10석은 훌쩍 넘을 것으로 보이는 이 재보궐 의원 선거 이 보선에서 어딘가에 출마를 해야 된다. 지금 그러니까 돈도 좀 아쉬울 수 있고 또 지지세가 좀 아쉬울 수 있고 그런데 지금 무슨 라디오나 뭐 이런 이 방송을 제가 가끔 들어보면 한동훈 얘기 나오면 전부 출마 얘기밖에 안 하더라고요. 어디 나가면 될 건가. 뭐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막 쭉들 나와요. 제가 좀 대충 들어본 거는 대구 수성갑으로 간다느니 평택으로 간다느니 또는 무슨 저 이재명의 지역구였던 그 인천 계양을로 간다느니 그러면서 이제 이걸 가지고 뭐 하나씩 잡아가지고 뭐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이걸로 한 시간씩 우려 먹더라고 제가 볼 때. 근데 정작 한동훈은 말이 없어요. 그러면 그러면 5년간 이게 이제 제명이 되면 국민의힘으로 뭐 돌아오겠다라고 했지만 법적으로 5년간 입당을 안 받아줍니다. 그럼 5년이면 한동훈 나이로 볼 때 60줄이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정치를 안 할 것인가? 이건 아니라고 볼 때 예. 이번 2월 8일 토크 콘서트는 결국 두 가지 목적이 있다. 정치적 존재감을 확인하고 장동혁 대표 체제에 대한 비난을 최대한 끌어올리면서 본인의 정치적 어떤 앞길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밝혀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실은 토크 콘서트에 기사 제목이 나와야 돼요. 예. 그러니까 토크 콘서트가 있었다 정도를 가지고는 언론에서 써주지 않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이 딱 그 토크 콘서트에 나와서 그 무슨 말을 했을 때 제목으로 딱 올라가 가지고 뭐 일면에 실릴 수 있는 제목은요. 어디 출마 선언이에요. 대통령 지역구 이재명 지역구에 한번 뛰어들어 보겠다. 저는 그게 가장 좀 흔한 말로 섹시하다고 보고. 근데 본인이 거기는 완전히 안 될 거라고 지금 본다는 얘기가 많아요. 그다음에 이제 뭐 평택? 근데 평택이 연고가 없어요. 그리고 좀 한동훈 전 대표가 서울에서는 좀 먹힐지 모르는데 평택은 전 잘 모르겠다. 그리고 이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게 주호영 지금 국민의힘 의원이 대구시장 출마를 하게 되면 빌지도 모르는 대구 수성갑 거기는 뭐 좀 지지세가 있다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비교적 어쨌든 국민의힘 계열 사람이 후보가 나가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으니까 거기를 만지작거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자 모르겠습니다. 정치인은요 어쨌든 계속 악플이든 찬플이든 그런 게 많이 달리는 게 좋고 뭐 돈을 많이 받네 적게 받네 하는 논란의 중심에 서는 것도 좋고 그러나 정치적 결단은 좀 빠를수록 좋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 얘기들이 좀 생산적인데 모아져야 되는데 자꾸 저런 그런 돈 얘기나 나오고 하는 것은 참 좀 아쉽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주제를 좀 바꾸어서 장동혁과 이재명, 장동혁 대표와 이재명이 충돌한 장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지금 충돌을 했는데 자 이재명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부터 먼저 다른 후에 장동혁 대표의 어떤 반격 입장 이런 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재명이 31일 날 X에 트위터죠. 트위터에 이런 글을 올렸죠. 비정상화의 정상화 부동산 투기는 실패할 것 같나요? 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어요. 여기서 이제 부동산 정상화는 5,000p 코스피 5,000이죠. 5,000p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고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글을 올렸고요. 그리고 밤에 또 올립니다. 국민의힘을 유치원생으로 몰았어요. 말 배우는 유치원생처럼 이 말을 제대로 못 알아듣는 분이 있다 그러면서 부동산 관련해서 아주 강하게 직격하는 장면이 있는데 하루에 지금 몇 번에 걸쳐서 지금 이재명이 이 X의 트위터에 지금 공격적으로 나서는 장면인데 이 부동산 발언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여러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트럼프 흉내를 내고 있다. 트럼프는 자기의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려서 계속 정치를 해오지 않습니까? 이재명도 페이스북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뭐 저쪽에 주로 글을 쓰는데
금토일에만 7건 예. 깜짝 놀랐어요. 네. 기사 링크도 하고 또 즉각 또 그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유치원생이냐 왜 말을 못 알아듣냐. 보통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어떤 댓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이렇게 반박하고 하는 모습이 참 이례적일 정도인데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이게 이제 저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경기도지사 시절에 했던 계곡정비 코스피 5천 이거 다 내가 했지 않냐? 그건 이제 그걸 내세우면서 그거보다 훨씬 쉽다라고 하니까 이제 비판이 많이 나오잖아요. 전문가들도 좀 비판하고 야당도 비판하고 그러니까 또 어떤 신문들이 좀 이런 걸 비판하니까 그 뭐 언론이 말이야 형편없다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언론 탓을 막 했어요. 근데 언론이라는 게 그 기능 자체가 권력자의 발언을 검증하고 비판하는 기능을 하는 게 언론입니다. 네. 그것을 뭐 이제 막 그렇게 또 불편한 기색은 노출할 수 있는데 그러다가 또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가 호통경제학이냐 이게 왜 호통경제학이냐는 말을 장동혁 대표가 썼냐면 호텔 경제학을 같은 호자 돌림으로 이게 비판하기 위해서 호통 경제학이라고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호통을 치잖아요. 왜 부동산 내가 잡겠다는데 그걸 자꾸 비판하느냐 대책이 없다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장 대표가 이제 호통 경제학이라고 했는데 참 저런 게 이제 정치인의 어떤 언어 구사력입니다.라고 볼 때 제가 좀 부동산의 뭐 완전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지금 이 다주택자의 물건을 최대한 내놓게 하겠다. 이게 지금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그러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말은 문재인 정권 때도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이에요. 네. 그리고 참 쉽다라고 그 코스피 5천보다 또 계곡 정비보다 참 쉽다 그랬는데 코스피 5천은 국민연금 같은 거 동원해서 한 거니까 좀 쉬울지 몰라도 그 계곡 정비 안 쉬웠어요. 거기에 수많은 그 업자들의 피눈물이 또 있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가 그걸 생각해 봐야 되고 참 쉽다라고 그랬는데 아니 그렇게 쉬운 걸 왜 문재인 정권 때는 못했습니까? 그래서 정권까지 내줬잖아요. 그때 문재인 정권의 국토교통부 장관이 누굽니까? 전라북도 출신. 지금도 또 전라북도 출신이에요. 어떻게 기시감이 있는데 그때는 전라북도 출신의 김현미요. 예, 지금은 또 전라북도 출신의 김윤덕. 뭐 이런 어떤 평행 이론 비슷한 게 있는데 그때 김현미가 뭐라 그랬어요? 이게 빵이라면 여성이다 보니까 집에서 뭐 아이들 빵 구워주는 생각이 났는지 집이 아파트가 빵이라면 내가 하룻밤 사이에 구워낼 텐데 그런 자조적인 말을 했는데 그게 그만큼 어렵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이 물량을 내놓게 세금 압박을 하겠다. 반드시 이번에는 안 내놓고 못 빼기게 하겠다. 다 좋은데 자 보세요. 내가 집이 서울에 있고 전주에 있어요. 이를테면 예를 들겠습니다. 그래서 팔으라 그래요. 중과세를 하겠다 그래요. 서울 집 팔까요? 안 그래요. 서울에 집이 있고 서울도 알짜 지역에 집이 있고 외곽 지역에 집이 있고 경기도에 집이 있는 3주택자도 처분하는 순서가 딱 정해져 있어요. 똘똘한 한 채를 남기고 외곽 집부터 파는 거예요. 그러면 전월세는 어떤 거가 문제가 됩니까? 필요한 곳에 있는 집들이잖아요. 근데 그 집들을 안 내놓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서 지금 잘 안 먹히고 있다. 그리고 집을 팔게 해 주려면 토지 허가 거래제를 좀 풀어주든가 또 대출 규제를 풀어줘야 팔든 사든 할 거 아니에요. 이건 못하게 하고 집을 내놔라? 그럼 무슨 뭐 몰수하겠다는 겁니까? 그냥 손해를 얼마든지 보든지 간에 집을 그냥 거의 세금 두들겨 맞고 한 10억짜리 집이면 세금 한 7억 원 내라는 건데 그럴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이 말하는 부동산 정책 반드시 이번에 하고 참 쉽다는 말에 부동산 전문가들이 참 안 쉽죠잉이라고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 점을 가지고 장동혁 대표는 그렇게 호통만 친다고 대통령이 주말에 금토일에 7건씩 SNS 뭐 트위터 올리면서 그렇게 한다고 집값이 잡히겠느냐라고 반박한 겁니다. 예. 자, 공급 정책이라고 불리는 거 하나 좀 살펴볼게요. 자, 정부가 지금 발표를 한 게 있죠. 수도권에 6만 가구 지금
네. 공급한다고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서울의 용산 국제 업무지구, 태릉 CC, 경기 과천시, 경마장 있는 곳이죠. 6만 가구 공급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한번 사진을 볼까요? 사진을 한번 띄워주십니까? 반대하는 사진. 예, 지금 저기에 용산 구민들로 해서 이미지로 만들었어요. 여러 가지 이제 지금 돌고 있는 이미지인데 용산구도 그렇고 과천 시민도 그렇고 저게 이미지로 만들어서 저거 이제 공급가구 여러 가지에 대한 비판적인 어떤 목소리가 좀 쏟아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진도 혹시 있습니까? 예, 없어요? 예, 자, 그러면 저게, 예, 지금 이제 저 발표 이후에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지금 거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과천, 용산 이쪽의 주민들이 거세게 이제 들고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자 보세요. 저게 전부 다 네. 문재인 정권 때의 재탕들이에요. 이번에 나온 부동산 정책의 이 대상지 공공부지를 활용한 공급 대책의 75%가 문재인 정권 때 나온 거예요. 문재인 전 대통령 정권은 바보였습니까? 그때는 뭐 국토부 장관 김현미가 김윤덕만 못했습니까? 그때도 여러 가지 정책을 내서 별의별 짓을 다 했는데 내성만 키웠잖아요. 내성을 키운다는 게 뭐냐? 그때 이제 그 문재인 말 듣고 집 팔았다 나만 X 됐어.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그 학습 효과 때문에 안 내놓는 거예요. 자, 서울, 용산. 저기 정비창 부지라고 국제 업무지구 유명한데요. 근데 저것도 지금 서울시가 반대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주민들이 반대해요. 저기가 지금 저기다가 원래는 서울시가 지을 수 있다라고 예상했던 게 6천 가구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권이 이걸 10,000 가구로 올렸어요. 아니 그래서 용산에서 지금 대뜸 튀어나오는 얘기가 무슨 탁장 짓겠다는 거냐. 아니 6천 가구 짓는 거를 올리라 그래서 8천으로 올린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다 2천 더하기 무슨 묻고 더블로 갑니까? 집을 그렇게 많이 지으면 자 교통 문제, 환경 문제, 여러 가지 인프라 아니 집만 지어놓으면 되나요? 아니잖아요. 학교도 따라와야 되고 의료시설, 복지시설 이런 게 따라와야 되는 건데 그런 것 없이 집을 막 늘려라? 그러니까 닭장 소리가 지금 용산에서 나오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과천 같은 경우에 과천은 이미 동시다발적으로 4군데서 집을 짓고 있어요. 거기서도 한계에 왔다. 더 못 짓는다.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천 경마장을 좀 내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경마 좋아하시든 안 좋아하시든 거기는 과천의 자랑입니다. 시원한 부지에서 말이 달리는 모습 보러 뭐 꼭 돈 베팅만 하러만 가는 게 아니고 과천 경마장 주민들이 아주 좋아하세요. 그럼 이거를 옮기는 건 좋은데 자 거기다가 집을 다닥다닥 짓는다? 좋아 안 해요 거기서. 그잖아요. 그리고 과천 경마장을 어디다 지을 겁니까? 말들이 이렇게 희한하게 뛰어노는 그 넓은 트랙 무슨 그 트랙만 들어가나요? 과천은 또 조교사들 뭐 여러 가지 그 부대 시설이 같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경마장을 아니 그때 유명한 영화 있잖아요. 경마장 가는 길 경마장을 어디다 지을 때를 마련해 주고 내쫓아야지. 현실을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국토부 장관 김윤덕 씨가 전라북도 출신인 거를 제가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주택 관련돼서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별 상관없는데 라면서 이런 정책들을 내놓으니까 이게 지금 안 되는 것이다. 지금 아까도 또 중요한 얘기 아까 허연준 앵커 하시는 걸 보고 제가 공감을 했는데 청와대에 다주택자가 너무 많잖아요. 네. 아니 당신들은 왜 아니 이재명이 그러면 그 다주택 있는 참모들 보고 대표로 좀 집을 팔으라고 해서 그것부터 하고 서학개미 때문에 막 나라 망하게 생겼다고 하는데 보니까 무슨 뭐 테슬라 주식을 뭐 95억 원어치를 갖고 있네. 테슬라가 2대네. 누구는 뭐 금융감독원장은 보니까 뭐 미국 주식 많이 하네. 왜 그러는 거예요? 내로남불 정도가 아니라 자기 발밑 둥치에서 다주택자가 득식을 거리고 정권 내부에 다주택 그 미국 서학개미들이 그렇게 개미들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네네. 서학 투자자들. 근데 왜 그거 2-3천만 원 가지고 재산 좀 불려보려고 하는 2030들 보고 때려잡듯이 그 빨리 국내로 들여와라.
이찬진 씨나 법무비서관 이찬영 같은 사람은요. 그거 안 팔아요. 5천만 원에 세금 몇백만 원 깎아주겠다고 그 들어오겠습니까? 그런 것부터 먼저 솔선수범해서 다주택자들 집 내놨습니다. 몇 건 타닥 하고 이찬진하고 그 법무비서관 갖고 있는 서학개미 주식 이거 뭐 거의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이래놓고 트위터에다가 올려가지고 비난을 해야지 왜 자기 부하들은 단속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국민들이 당연히 묻는 겁니다. 예. 그것을 장동혁 대표가 대변했을 뿐인데 그걸 가지고 또 뭐라고 하니까 참 기가 막힌 거죠. 예. 자, 김현지 영상부터 시작을 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쭉 관세 문제, 한동훈의 집회 문제, 부동산 문제까지 쭉 살펴보게 됐네요. 예. 1부 박상규 시사평론가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독, 좋아요. 2부 시작합니다. 강전혜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조금 이야기를 좀 국민의힘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정성국 의원이 지금 조금 논란이 되고 있네요. 네, 논란이 좀 커지는 모양새죠. 예, 사실. 지금 정성국 의원 사퇴하라고 지금 당협위원장들이 들고 일어난 상황이네요. 어떻게 지금 상황 보세요? 그러니까요. 예. 결국에는 의원총회에서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과정에 대해서 좀 지도부가 이야기를 해달라라는 자리를 갖게 됐는데 예. 장동혁 대표는 지금 원내에 있으니까 그런데 조광한 최고위원이 함께 그 자리에 갔었는데 정성국 의원은 조광한 최고위원이 원내가 아니다. 그러니까 원외 인사인데 왜 이 자리에 왔느냐라고 문제 제기를 했다라는 거죠. 물론 그 과정에서 뭐 야인마라든지 좀 서로 간의 설전, 좀 험한 표현들에 대해서는 서로 그런 얘기는 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문제의 발단이 된 것은 원내 인사가 아닌 사람이 왜 이렇게 지금 원내 그 의원들 의원총회에 왜 온 것이냐라고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거는 기본적인 설정 자체가 잘못된 거죠. 원내에서 어떤 법안 통과 과정이라든지 뭐 우리가 지금 좀 자주 하고 있는 필리버스터 전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의원들끼리 회의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이거는 한동훈에 대한 제명 이건 당무인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 과정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달라고 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결국 최고위에서 의결 과정이라든지 이 부분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수 있으니까 간 것 아니겠습니까? 과거의 비상계엄 상황에서도 원내에서 의총이 있었지만 그때 한동훈 전 대표는 의원 아니었었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그 자리에 가서 본인도 할 이야기 다 했으면서 이 최고위원이 지도부면서 이 자리에 어쨌든 해명을 하기 위해서 참석한 것에 대해 문제 제기한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은 당협위원장 78명이 이 정성국에 대해서 사퇴를 요구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지금 원외 당협협의회라는 조직이 있는데 공식적인 성명서를 냈어요. 정성국 사퇴하라. 의원도 아닌 것이 감히 어디라고 이런 모욕적 발언을 조광한 최고위원한테 했다는 것이고 그에 따른 당 최고 지도부가 참여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 행태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는데 지금 방금 이제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네. 실제로 당 지도부는 사실 의원총회에 뭐 이번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의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어떤 중요한 어떤 의견을 표출하는지에 대해서 뭐 과거든 지금 현재든 당 지도부는 사실 참여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고 좋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소통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특히 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의제 자체가 최고위에서 왜 한동훈에 대해서 제명이라는 것을 의결한 것이냐 그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장동혁 대표뿐만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었던 최고위원들이 가서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오히려 의원들로 하여금 객관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게 되고 서로의 시선이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풍부하게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장이 되는 거거든요. 정성국 의원은 뭐 의원도 아닌 것이 뭐 어디다 대고 여기에 왔느냐 이런 표현을 쓰지는 않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조광한 최고위원이 원외 당협위원장 지금 남양주 병 당협위원장이에요. 네. 이런 사람이
이 자리에 왜 왔느냐를 문제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게 배지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본인의 어떠한 뭐랄까요? 다른 신분이다라는 형태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당협위원장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 당에 분열되고 있는 사태가 오히려 원내에 있는 의원들보다도 더 피부로 와닿는 분들이거든요. 외부에서 지금 지방선거들도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듣겠습니까? 분노가 표출될 수밖에 없고 그게 결국 원내 당협위원장 한 140여 명 정도 계시는데 78명이 연명을 해서 정성국 의원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성명을 냈는데 아직 정 의원 측에서는 억울하다, 지금 몰아가고 있다라는 형태의 SNS 글 이외에 공식적인 사과 메시지는 나오고 있지 않아요. 이거는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이 소속돼 있는 78명 연명으로 정성국의 사퇴를 요구하는 사과를 요구하는 원외 당협 협의 차원에서 어떤 입장도 동일하게 냈냐면 정성국 의원이 명백하게 사과를 하지 않는다면 사과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하지 않는다면 이건 해당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당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 이렇게 지금 공개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가만히 있지 않겠다. 더군다나 지금 정성국 의원이 어떤 사람이냐면 친한계의 인물입니다. 한동훈 제명에 대해서 반발하는 인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국힘 당협위원장 87명이 참여하면서 정성국 사퇴를 요구하고 공개적으로 사과하지 않으면 윤리위에 제소하겠다 이 상황. 한동훈 제명 사건과 관련해서 이게 좀 직접적인 사건 연관은 없습니다만은 친한계에 미치는 영향이 좀 있겠네요. 그렇죠. 전에 한동훈 전 대표가 제명이라는 결정이 나오고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게도 탈당 권유라는 징계 결정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의 친한계 스피커들이 언론이나 SNS를 통해서 당에 대해서 무시하고 조롱하고 한번 망해봐라라는 형태로 지금 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지방선거를 장동혁 지도부가 망해야 한동훈 대표가 돌아온다라는 형태로 어떻게 보면은 본인의 지지자들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거는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런 식의 메시지는 한동훈 전 대표에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정성국 의원이 본인보다 조강원 최고위원이 13살이나 많아요. 어른에게 이렇게 문제 제기하는 모습, 굉장히 예의 없게 보이는 모습이 국민들로 하여금 친한계 사람들은 왜 저러는 거지? 이렇게 하면서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도 오히려 네거티브적인 이미지가 생성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동훈 전 대표는 제명은 되었습니다만 돌아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돌아오기 위해서는 오히려 친한계는 지금 탈당하겠다는 사람도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당 내에서 이 지방선거 과정에 있어서 노력하고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동훈 전 대표가 뭐 수사 과정에서 문제되는 거 없다 어떻게 해서 돌아왔을 때 국민들과 당원들이 받아주실 수 있는 이러한 어떤 토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원외 인사들의 SNS 글들도 좀 저는 도가 지나치다고 생각하지만 이번에 정성국 의원이 이 지도부의 결정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는데 조강한 최고에게 이런 형태로 태도를 취했다는 거는 이 한동훈과 한동훈 집단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다. 분명히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조광한 최고위원과 정성국 간에 좀 논란이 있었던 그때 당시에 국민의힘 의총에서는 사실은 핵심적인 사실은 의제는 이거였죠. 지금 두 사람이 논란이 돼서 정성국 사퇴 요구가까지 지금 분출되는 상황인데 당시에는 한동훈 제명과 관련해서 여러 반론 또 반대 주장도 일부 의원들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재신임 요구도 하고 사퇴를 요구하는 그런 의원들도 있었어요, 현장에서. 자, 장동혁 대표가 그에 대해서 한동훈 그러면 이 당원 게시판 문제에 대해서 수사를 의뢰해서 만일 명백하게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본인이 정치적 책임이 지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래서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가버렸습니다. 한동훈 측에서도 이걸 예상했는지 모르겠는데
한동훈 사건이 지금 수사 단계로 넘어가는 건가요? 지금 그런 상황이 돼버렸네요. 이미 수사 단계는 들어가 있죠. 예. 왜냐하면은 한동훈 전 대표가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을 본인의 이름으로 직접 고소를 했거든요.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는 계속적으로 당무감사위에서 조작을 했고 이 조작된 당무감사위의 자료를 가지고 윤리위에서 제명을 했기 때문에 이게 부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결국에 본인이 재심 신청은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장동혁 대표는 그래도 문제 제기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된다라고 하면서 재심 기간 열흘은 기다려줬던 거죠. 근데 그때 한동훈 전 대표는 영상을 통해서 당원과 국민들께 혼란을 드려서 송구합니다라고 했지만 그 영상에서조차 본인의 혐의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적으로 조작됐다라는 이야기들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대체 뭐가 조작된 거죠? 뭐가 조작됐는지는 한 전 대표만 알아요. 어디까지 본인의 가족들이 관련이 되어 있고 어디부터가 당무감사위에서 조작을 했다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당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당에다가 자료를 제출한 게 없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저는 본인이 재심 신청을 하면서 자료를 제출을 하고 더 문제 제기를 하면 되는 건데 안 했다는 거는 장동혁 지도부에서 절차에 따라서 제명 결정을 내리는 것을 오히려 바랬던 것이 아닌가. 본인이 어떠한 피해자의 서사를 만들기 위해서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서 이렇게 재심 절차를 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동훈계에서는 지방선거 해야 되는데 중도 확장을 해야 되는데 한동훈은 빼내는 뺄셈의 정치를 해서는 지방선거 이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것도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당내의 지금 분란, 한동훈을 중심으로 한 분란은 오히려 지도부에서는 무엇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한 전 대표만이 자료를 가지고 있고 한 전 대표가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을 고소했기 때문에 한 전 대표 지금 본인이 경찰서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 수사라는 거는 고소인 조사를 먼저 합니다. 한동훈에 대해서 고소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피고소인 이호선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본인이 고소장을 제출을 하면서 고소인 조사 빨리 해달라고 하면은 경찰에서 상황을 봐서 좀 배려를 해줍니다. 1월 9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고소한 게 고소했다고 보도자료 낸 게 1월 9일입니다. 그러니까 한 1월 8일쯤에 고소장 접수했을 거로 보이는데 그러면 한 달이 됐어요. 한 달 동안 본인도 수사 빨리 해달라고 촉구한 적 있습니까? 본인 스스로가 이 사건에 대해서 마무리할 수 있는 키를 쥐고 있는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당으로 돌아오겠다고 하고 주위의 친한계 사람들은 지방선거 한동훈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해요. 한동훈이 돌아오려면 본인이 경찰서 빨리 찾아가가지고 수사해달라. 이 사건 간단하거든요. 한 달이면 끝나요. 이거 뭐 안철수 의원은 서버 같은 거 보면 30분이면 끝난다고 하는데 그 정도로 끝날 것은 아니고 어쨌든 금방 끝날 수 있는 사건이라는 거는 한동훈 전 대표가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더 잘 알고 있겠죠. 지금 스스로가 한 달 동안 이 혼란을 만들고 있다. 저는 그 부분 꼭 짚고 싶습니다. 예. 자, 장동혁 대표와 이제 새로운 차원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갈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한동훈의 제명 처리는 해결했어요. 남은 이제 잔불들을 꺼가야 됩니다. 그 상황에서 일부 여진이 있는 것입니다. 여진은 당연히 뭐 하루 당일날에 다 여진이 해결될 거라고 보진 않았지만 그 여진을 나머지 관리하는 것도 리더십의 또 능력이죠.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네네. 싶은 게 한동훈 대표 측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이번 지선을 완전히 패배를 하고 네네. 그리고 그 다음에 뭐 비대위든지 뭐를 할 때 한동훈 전 대표가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번에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전 대표가 장동혁 대표에게 롤모델이 될 수 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지난 총선 우리 국민의힘 완전히 패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는 한동훈 전 대표가 비대위원장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깜짝 발탁이 됐었던 과정이 있었죠. 그때도 사실상 뭐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총선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었어요. 완전히 패배를 했을 때 한 전 대표는 그 책임은 본인이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 내외에게 오롯이 저는 프레이밍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쉬어야 된다. 이번은
타임 쉬어야 된다고 했지만 전당대회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당대표 됐잖아요. 이번에도 만약에 한 전 대표가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뭐 무소속 출마를 한다든지 지금 친한계가 당 지도부를 향해서 지방선거 져라. 기우제 지내는 것처럼 막말을 쏟아내는 상황이라면 지금도 실상 이번 지방선거 저희 국민의힘 힘듭니다. 민주당도 여러 가지로 내분이 있습니다만 저희는 윤석열 전 대통령 내외가 재판을 받고 뭐 2차 특검도 한다라고 하고 이 과정에서 완전히 기울어져 있는 상태에서 시작하거든요. 이 선거가 완전히 패배했을 때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은 당연히 열심히 할 것 아니겠어요. 한동훈 전 대표도 그때 열심히 했던 건 맞죠. 열심히 했지만 진 것의 이유가 한 전 대표와 그 한 전 대표의 측근들이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던 것에 대해서 오히려 본인의 지지층을 집결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장동혁 대표는 한 전 대표가 롤모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전 대표와 그 측근들은 좀 깊이 생각해야 되지 않는가. 본인들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본인이 돌아오고 싶다고 하니까 한 전 대표가 탈당하고 창당하는 게 아니라 돌아오고 싶다고 하면 그 돌아올 수 있는 토대를 한 전 대표의 측근들이 마련해 줘야 된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지금 정성국 의원의 태도라든지 그리고 친한계 인사들의 발언 이런 것들은 굉장히 부적절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한 전 대표가 돌아올 수 있는 다리를 그들이 끊어버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댓글 중에 쥐라가 맙소사님 저 차단을 해주세요. 제가 항상 요 댓글 중에 혐오, 모욕 이런 발언을 하는 건 삭제, 차단한다고 그랬습니다. 좀 이따 왜 그런지는 뒤에 지금 가서 설명을 조금 추가적으로 드릴 텐데 좀 주제와 상관없는 내용이니까 우선 쥐라가 맙소사님 차단을 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여론조사 지금 한두 개만 좀 집중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펜앤마이크가 여론조사 공정에 의뢰해서 진행했던 조사. 이 조사는 서울조사가 아니고 전국조사입니다. 전국조사를 2월 1일에서 2일 주말 사이를 끼고 조사를 했어요. 지금 장동혁 대표가 어제 발표한 그 거치 문제, 그 여론조사는 아직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진행이 됐다는 점 양해를 드리고 아마 그건 이번 주말을 거쳐가면서 다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 텐데 그 조사는 먼저 이 조사는 올해 6월 3일 지방선거 때 어느 정당 후보를 찍을 거냐 지방선거 정당 후보와 관한 지도입니다. 그냥 정당 지도 조사는 아니고 지방선거 때 어느 정당 후보를 찍을 것이냐에 관한 조사인데 그거 띄워주세요. 예. 민주당 39.1, 국민의힘 39.7입니다. 역제 0.1% 박빙의 승부. 그래서 지금 지방선거 그 자체로만 보면 저희 자체 조사로는 박빙의 승부 지점까지 왔다. 지금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 어떻게 지금 분석을 좀 해석하십니까? 그렇죠. 이건 분명히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는 굉장히 적극응답형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과거와는 다르게 오히려 젊은 세대들에서 국민의힘이 상당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적극응답형이죠. 그래서 지지하겠냐. 여기에서 담겨 있는 것은 첫 번째 상당히 이재명 정부 또는 이 합당으로 이른바 8월 이 전당대회 이 이른바 연임용 가지고 싸움판을 벌이고 있는 민주당에 대한 비판과 견제 의식이 분명히 있다. 예. 그다음에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위기 국면이기 때문에 결집에 대한 이 응집력은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연령대별로 뭐 지역별로도 마찬가지지만 연령대별로 분명히 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자, 적극응답층만 놓고 보면 20대에서 국민의힘이 무려 50.5%예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은 29.5%입니다. 그리고 50대 같은 경우에도 허영크께서나 우리 또 시청자분들께서도 알 텐데 상당히 민주당 쪽 지지 성향이 강하죠. 네. 근데 적극응답층만 보면 이게 이제 적극응답층과 지방선거에 대한 의지가 이제 의향이 강하게 드러난 조사니까 50대도 보면 민주당 45.3, 그 다음에 국민의힘 40.7로 별 큰 차이가 없죠. 아주 큰 차이가 없죠.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면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아요. 어떤 견제 심리나 그 다음에 반 이재명 정서는 올라와 있다. 실제로 그렇다면 20대가 얼마나 이 반 이재명 정서가
적극적으로 실제 투표소로 가겠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걸 분명히 보여주는 여론조사입니다. 그러니까 20대에서 무려 50.5% 그리고 50대도 별로 뒤질 것 없는 40.7%이기 때문에 이 정도 의향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실제로 이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한 이 응답자들의 이 비율 이상으로 투표소로 가느냐 이게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그러면 다른 장면 한번 볼까요? 예. ARS 조사는 아무래도 실제 투표층에 갈 사람들이 많이 참여를 합니다. 그냥 특히나 이제 총선이나 지방선거는 대선처럼 그렇게 막 7, 80% 투표율이 나오진 않죠. 보통 50에서 한 60% 사이인데 실제 투표하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굉장히 목소리는 높이지만 아무런 투표장에 안 가면 그게 사라지니까 그래서 ARS 조사가 훨씬 더 이런 선거에는 적중률이 높은 경우도 좀 종종 있습니다. 저희도 지난 대선 때 그래서 상당히 근접한 결과를 이야기 드리기도 했었죠. 자, 다른 조사 한번 볼까요? 먼저 그거 한번 띄워놔 주세요. 자, 이재명의 국정운영 평가, 국정 지지율에 관한 조사입니다.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섰던 분들의 평가는 어떨까요? 긍정이 47.5, 부정이 47.4. 여기도 0.1%포인트지만 딱 붙었네요. 똑같이 긍부정이 평가되고 있는데, 자, 국정 지지율 최근에 하락 추세인 건 전체적으로 추세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이것도 분명히 1, 2일 날 조사한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때도 이미 화끈화끈 불거져 있는 이슈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 지난주에 제가 분석을 할 때도 그런 말씀드렸습니다만 부동산이죠. 네.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부동산에 전면적으로 나서 왜 그런 말씀드리냐면 이 조사를 보더라도 적극 응답청이라는 성격이 강하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자동응답 조사는. 그러면 여기에 반 이재명 정서가 뚜렷하다, 분명하다. 뭐 이제 투표소에 얼마나 가느냐는 다른 차원이지만, 근데 이걸 세부적으로 보면 그걸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서울인데 최근에도 보면 이제 서울 같은 데는 대통령 지지율이 좀 나온다고 판단을 했지만 이 조사 보십시오. 서울에서 긍정이 45.4, 부정이 47.9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큰 배경의 경우는 뭐 다른 이슈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한미 관세 또는 경제와 관련된 부분, 지금 골목 경제가 안 좋으니까요. 그런데 이 부정은 저는 부동산일 가능성이 높다. 왜? 경기 인천은 더군다나 민주당이 상당히 유리하다 그렇게 자체 판단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45.9 긍정,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서 47.2가 부정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영향이 상당히 강하게 좀 나타난다. 이렇게밖에는 볼 수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연령대인데 연령대로 보면은 20대의 경우에 무려 58.3%가 부정입니다. 그다음에 50대의 경우에서도 45.4%가 부정인 걸 보면 이것도 보더라도 상당히 지금 적극적으로 응답을 하고 국정 운영에 대해서 더 이제 긴밀하게 세밀하게 판단하는 쪽에서는 반 이재명 정서가 분명히 있어요. 부동산이나 최근에 외교도 좀 이제 미끄럼을 다시 타고 있죠. 미국하고의 관계이기 때문에 한중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주장을 한들 또는 한일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주장한들 우리 국민들이 판단할 때 제일 중요한 건 한미 관계입니다. 또 한미 관세 협상이 우리 지금 무역에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고 반도체 차는 다 미국이에요. 중국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장동혁 국민의힘이 얼마나 이 부분을 좀 정교하게 전략적으로 담아내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한 예. 여론조사 결과만 보죠. 자, 예. 미 25% 관세 인상, 트럼프 대통령 25% 관세 인상에 관해서 누구 책임이 크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좀 강론으로 나눠서 물어봤습니다. 정부의 책임이 크냐, 여당의 책임이 크냐, 야당의 책임이 크냐, 잘 모르겠냐, 잘 모르겠다도 한 20%나 됐는데 네. 정부의 책임이 32.2, 여당 21.4, 야당 26.1, 정부 여당을 합산하면 53.6%포인트인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요. 이건 뭐 정부 여당이면 누구겠습니까? 그냥 이재명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보는 거죠. 예. 왜냐하면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 이 협상하는 것에 대해서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결국은 그걸 다 이제 엎어버린 셈이나 다름없죠. 그리고 이제 이재명 정부가 주도적으로 했고 그래서 미국도 갔고 또 에이펙에서도 만났고
역대 유례를 찾아보기가 힘든 엄청난 타결을 이뤄냈다. 그렇게 아직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분명히 그렇게 발표도 했습니다. 그랬던 김용범 정책실장이나 구현철 기획부총리 요즘 나옵니까 화면에 관세 협상에 대해서 일절 이야기 안 합니다. 그러면 누구의 책임이겠습니까? 정부 여당인 것인데 지금 이제 중요한 건 이런 거겠죠. 환율도 그렇고 지금 이 관세도 그렇고 이게 기술적인 것일까? 아닐 겁니다. 정서적인 부분일 거예요. 뭔가 미국과 쿠팡만의 문제도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거듭 말씀드렸듯이 결국 말씀드렸던 가장 큰 것이 이 정서적인 부분. 그러니까 이른바 공화당에서 또는 이 미국 이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싼 핵심 세력에서 왜 이렇게 무신분립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신뢰가 없으면은 이 서로 간의 입장과 관계를 세울 수가 없다. 무신분립이라는 말이거든요. 뭔가가 지금 신뢰가 형성이 안 됐다. 그 이야기가 가장 클 거예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다도 대통령 지지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왜 이런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라는 그 불만의 의견 표명이 이 조사 결과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야당만 빼면 26.1만 빼면은 거의 잘 모르겠다까지 포함하면 70%. 그러면 잘 모르겠다 빼고를 하더라도 거의 10명 중 6명 정도는 정부 여당의 책임으로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그냥 또 윤석열 정부의 탓으로도 돌릴 수가 없는 것이고 또 국민의힘이 비준을 주장하기 때문에 안 하고 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니 내란 전담 재판부는 그렇게 국민의힘이 반대해도 종합특검법은 그렇게 국민의힘이 반대해도 정보통신망법도 노란봉투법도 다 속전속결로 통과시켰잖아요. 그렇죠. 미국도 그걸 보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투자하는 대미투자특별법은 아니 민주당이 그걸 강행해서라도 왜 통과 안 시키냐. 그 점을 노골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거죠. 예. 자, 오늘 2부에는 쿠팡 문제, 환율과 코스피 문제, 그리고 지금 돌아가고 있는 여론, 특히나 지방선거에서 어떤 정당의 후보를 찍을 것이냐, 상당히 박빙의 승부가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 장면을 살펴봤고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